됐고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3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우리나라 우주 탐사의 미래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없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문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제도 개선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안부 자문위원회는 오늘 현재 외청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찰청을 다시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 아래 두고 장관이 경찰 인사와 감사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는데요. 행안부 측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 경찰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로 있을 당시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폐해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각에서는 검찰 역시 법무부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검사들은 옷을 벗더라도 변호사를 할 수 있지만 행정공무원인 경찰은 인사 문제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제도 개선, 통제냐 견제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또 다른 우려도 나옵니다. 행안부가 찬반 논란이 거센 경찰제도 개선안을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바꾸는 방식으로 도입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을 정말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만한 경영 실태를 지적했어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 5년간 급증해서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던데요.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오늘 대책과 관련해서 뭐 아주 좀 구체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과하게 넓은 사무 공간을 축소하고 너무 호화로운 청소도 과감히 매각해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면서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 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뭐 거의 전방위적인 지적을 했는데요. 이 정부는 고용 및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그간 기조를 전면 전환해서 이 재무 건전성 강화에 공공기관 관리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분야나 이런 뭐 방만하게 경영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구조조정이든 어떤 자구 노력이든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공공기관 이게 또 나중에 가다 보면 민영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아마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그 시기가 이렇게 겹쳤습니다.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네. 감사원은 오늘 LH 사장에게 민간 사업자가 LH와 협의 없이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이 통보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LH와 협의 없이 사업계획서에 제안한 주택공간 및 설비계획을 실시 설계 단계에서 미반영하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성능보다 낮은 자재를 사용하는 등 36건의 사업계획서 미준수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감사원은 해당 사업이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켜서 이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LH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지난해 1월에서 2월 실질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감사원은 실무협의체 운영 등 사업계획 변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LH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네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당장 재송부를 요청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이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글쎄 오늘은 안 한다면서 조금 있다가 나토 가기 전에 하고 시간을 넉넉히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토 이달 말에 가잖아요. 네, 28일, 29일 네. 아마 이때쯤 출국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박순애 후보자와 지금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난 18일, 19일이 각각 청문 기한인데 주말이 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제 20일부로 지금 청문 기한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 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최대 10일의 이제 기간을 지정해서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 요구하는 행위 자체도 지금 당장 하지 않고 이제 이달 말에 출국하기 전에 하겠다. 게다가 이 시간도 넉넉히 해서 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아마 출국하기 하루 이틀 전 또는 출국하기 직전에 열흘 정도 기간을 충분히 아마 주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는 겁니까? 배경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은 좀 분분하게 있는 편인데요. 네. 향후에 어쨌든 임명을 강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명분 쌓기용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서 좀 여당의 협상을 도와주고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풀이도 있습니다. 네. 또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 음주운전 전력, 그리고 김승희 후보자는 이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 의혹 때문에 지금 여론에서 상당히 평가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하루 이틀 만에 강행을 밀어붙인다, 이것이 좀 상당히 여론의 평가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풀이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나저나 원구성 협상 좀 돼야 될 텐데 협상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여야가 모두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뭐 기존의 입장이 사실 뭐 거의 한 달째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내수석 부대표 간에 한 차례 회동이 있긴 했는데요. 오히려 협상 이후에 이 협상 경과를 각각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 상대를 비판하는 뭐 이제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해서 현찰을 주고 1년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1년 지나니까 부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을 이렇게 비판했고요. 민주당 측 진성중 원내수석 부대표는 법사위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에 국회 상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전반기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지키자고 한다면 이 문제도 분명하게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석 간의 회동 이 트랙에서는 이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배분, 그다음에 법사위 기능 조정을 별도로 논의하자. 그래서 말하자면 법사위 기능 조정에 동의해야 법사위원장을 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서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것대로 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대로 따로 논의하자. 이런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 문은 못 열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장외에서는 더 설전을 거세게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뭐 물가 민생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상임위가 안 열리니까 여야에서 각각 뭐 TF 특위 이런 거를 만들어서 지금 각각 이제 말하자면 해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 차원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임위가 돌아가더라도 각 당 정책이나 이제 뭐 정책연구원이나 이제 뭐 원내 차원에서 이런 각자의 대책을 펼 수 있는데 상임위가 되지 않으니까 약간 중구난방으로 되는 느낌이 없진 않습니다. 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이제 물가 민생 안정특위라는 당내 특위의 2차 회의를 오늘 열었는데요. 류성걸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오늘 이 회의는 참석을 안 하고 같은 시간에 열린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이 민생 우선 실천단이라는 역시 당내 자체 조직의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경제 현안을 점검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 14일에 박홍근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이 민생 우선 실천단이라는 이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이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문제, 또 납품단과 연동 장애인 권익보호, 뭐 소비자 금리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 경제 관련 현안을 다루겠다 이런 지금 구상을 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오늘 서울 양천구에 주유소를 찾아서 유가 급등 상황을 점검하고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 문만 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부가 오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첫 그 부동산 대책 뭐 날짜를 따서 붙이자면 뭐 621 대책이라고 붙여야 될 것 같은 오늘 그 부동산 그 정책 세트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눈에 띄는 주요 내용은 이 분양가 상한제 정비가 있었는데 이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 상한제 산정에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자재값 급등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분양가가 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부는 한 4%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밝혔고요. 네. 또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부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해제를 검토 중이다. 이런 발표도 오늘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또 임대차 시장 관련으로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과 개인 등에 대해서 종부세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2024년까지 전세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좀 착한 임대인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이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이 월세 세액공제도 기존 최고 12%에서 15%까지 올려주고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도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지난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세제도 대폭 손보기로 했어요. 네, 세금 관련
좀 일부 수정도 지금 내용도 발표가 됐는데요. 물론 네. 이거는 국회 그 본회의 등을 이제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내용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한다. 그래서 지금 수혜 가구가 12만 3천 가구에서 약 2배 이상 확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의 정책 발표가 있었고요. 예. 다만 이제 취득세 세수 감소로 인한 이 지방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서 이 감면 한도를 최대 2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보완책을 냈습니다. 또 대출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밝혔는데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요. 또 이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하고 생활 안정자금 목적 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이제 짓기 위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이제 법인과 개인 등의 이제 건설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제 혜택을 늘려주겠다. 이것도 일종의 말하자면 세제 관련 정책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법 없이 정부의 어떤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세금 관련 부분은 일단 다시 법을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는데요.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거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네, 그 원희룡 장관의 제안도 그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렸던 이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나왔던 건데요. 네.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관계부처가 임대차 보완 방안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 같은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렇게 국회에 제안한 상태인데 네. 지금 여야 간에 지금 원구성 협상도 지금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오늘 이 관련 여당 또는 야당의 입장이 나온 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여당 측에서는 비교적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에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지난 대선 때부터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야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금 원구성 협상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 문제 관련해서 예를 들면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게 이제 구성이 되기는 좀 상당히 현재 상태로는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도 이제 쭉 소식 전해주셨는데 전부 다 국회 원구성 문제로 모이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또 정치권을 뜨겁게 하고 있는 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둘러싼 이른바 진실 공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야 간에 지금 공방이 뜨거운데요. 국민의힘은 청와대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이라면서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탈북선언 강제 북송 사건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태스크포스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 사건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고 공개 못하는 것은 여야 의원들 간에 열람하자, 또 민주당에서 창구를 정해서 정보 공개 관련 협상을 당장 시작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영동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한 점 의혹도 없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자료 열람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자꾸 들여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예. 민주당은 국회 국방이나 정보위에 공개했던 이른바 이제 SI 정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SI라고 하는 특수 정보를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에도 협조할 뜻을 밝혔어요. 이 태도가 좀 바뀐 겁니까? 예, 사실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이걸 그러니까 이른바 스페셜 인텔리전스라고 SI라고 하는 예. 특수 출처 정보를 공개를 하자, 사실 이런 입장이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했는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당에서 요구를 한다면 공개를 하되 책임은 여당이 져라, 약간 이런 취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개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은 사실 또 아니었지만 원하면 공개할 수 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우상호 위원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대통령 기록물 같은 거라도 우리가 피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태도를 오늘 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우 위원장은 원론적 입장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다만 그러나 이 같은 모습이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겠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무슨 자료든 하자고 하면 다 하겠다, 안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SI 공개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좀 부정적인 태도를 밝혔는데, 이 점을 지적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개하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 의견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서로 간에 조금 더 불리한 거를 공을 던지면서 공개 못할 걸 알면서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근데 과거 그러니까 지난 2013년이었었죠. 서해 NLL 대화록 사태 이른바 정상회담회 때 나왔던 발언을 근거로 해서 뭐 일종의 폭로가 있었잖아요. NLL을 포기하겠다라는 발언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돼서 그때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를 했는데 NL을 포기한다는 발언은 결국 없는 걸로 공개를 나왔잖아요. 해보니까 없었죠. 네.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어쨌든 뭐 북한도 하나의 나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외교 관련 정상 간의 이제 비공개 대화를 공개를 하면서 뭐 어떤 외교적인 부담이라든지 북한이 사실 어떤 지금 우리나라와 특수관계에 있는 나라니까 그렇지 만약에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랑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비공개 대화록을 뭐 공개해버린다 이러면 공개를 정말 했다 엄청난 외교적 결례잖아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당시 이제 정상회담 대화록도 대화록인데 이번에 사건 관련 SI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군사 첩보를 획득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 관련 정보보다 더 민감하고 공개가 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다만 이제 여야 간에는 이제 마치 이제 그것을 말하자면 국익을 생각해서 이거 공개를 반대하면 마치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반대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상대방을 몰아붙이면서 약간 치킨 게임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런 식의 공세가 이제 약간 억울하다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쪽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를 요구한다면 다 받아주겠다 이제 우상 위원장이나 어제 이제 전방위 국방위원들의 그 공동 입장 발표도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네. 뭐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과연 맞냐, 뭐 책임은 이제 국민의힘이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뭐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반응이 섞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공개될 당시에 그때 서지 문헌정보학과 그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일로 자꾸 공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뒤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겠느냐. 뭐 이런 이제 반론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좀 정치권이 공방만 벌이더라도 이 문제를 정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가 행안부가 경찰청을 직접 통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해서 이게 또 오히려 뭐 경찰 내부에서 반발하고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지시로 구성된 이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라는 이제 위원회에서 오늘 오후에 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등을 위한 이 권고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이 행안부 장관이 제정을 해서 인사권을 비롯해서 뭐 감찰 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외청인 경찰청에 대해서 이 행안부가 직접 통제를 가능하게 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행안부 장관이 관련법에 따라 경찰청 관련 법령을 발의 또는 제안하고 소속 총장을 지휘하고 뭐 인사 대청하는 등 다양한 사무와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행안부 내에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오늘 오후에 이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라면서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의 입장도 좀 살펴볼까요? 정치권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비판하고 나섰을 것 같은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서 이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서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네.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실질화 차원에서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됐기 때문에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이제 그 대통령실의 판단을 도울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근거도 주장을 했고요. 네. 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관련 어떤 입장이 나온 건 없는데 지난 13일에 이 전반기 행안위원들이 공동 성명을 내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권력 길들이기다 이렇게 비판한 입장을 냈고 같은 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 업무가 없다. 그래서 경찰국은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었어요. 이게 검찰 인사를 위해서인 거죠?
네, 검사장급 그리고 중간간부 이하 인사를 이달 하순까지 차례로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일단 대검 검사급 이상, 그러니까 고검장급 그다음에 검사장급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먼저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이하 중간간부 일반 검찰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중에 발표한다. 지금 이런 시간 계획을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 인사가 단행되는 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총장 인선 작업과 실제 임명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인사를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이익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제 개편, 공보준칙 개정 등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역사상 어느 때보다 검찰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검찰총장 인사인지 법무부 장관 인사인지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네요. 네,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총장도 없이 검찰 인사를 한다,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인사 패싱을 당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울분을 토했느냐, 이렇게 과거 사례를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선 하루였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오늘 오후 들려왔는데요. 누리호 발사 성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주로 가는 밤 코너를 함께했던 시사야 가족이죠. 문경수 과학탐험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네, 같아요. 기분이 묘하네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일에 만나 뵈니까 더 그럼요. 좋네요. 네. 네. 일단 오늘 오후 4시 발사 장면 저도 좀 지켜봤는데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네. 발사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한 건지 네.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37만 개의 부품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네. 작동을 했기 때문에 와, 37만 개요? 그렇죠. 네, 와. 4시에 이제 지상을 박차고 네. 누리호가 발사를 한 거죠. 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늘 오후 4시에 이 나로 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누리호 1단 로켓이 점화되면서 누리호가 우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일단 정해진 시퀀스에 따라서 이 3개의 로켓단이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발사 14분 35초 만에 성능 검증 위성이 먼저 분리가 되고 또 70초 이후에는 위성 모사체가 이제 궤도 700km 상공에 초속 7.5km 속도로 안착하는데 완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 기준을 보면은 이 성능 검증 위성만 일단 분리가 돼도 네. 성공인데 예. 위성 모사체까지 또 안정적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퍼펙트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방송을 하는 과정에 네. 그 안내 멘트가 있었잖아요. 네. 뭐 몇 킬로미터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죠. 뭐 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항우영 관계자들인가요? 막 네. 환호성 지르는 게 소리가 들려가지고 맞습니다. 이거 네. 성공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저도 약간 그 장면 보면서 뭉클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나사의 관제실에서만 보는 풍경인 줄 알았는데 네. 우리 과학자들이 그런 풍경을 보니까 저도 되게 뭉클했습니다. 문경수 사문관은 혹시 이번에 발사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저는 예상을 좀 했는데요. 사실 지난 1차 발사할 때도 그랬지만 사실 국민들이 이제 발사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네. 사실 질타보다 이렇게 격려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더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나로 개발 때부터 참여했던 이 항우연에 진 과학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분들의 얼굴 모습이 많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로켓에 진심인 분들이기 때문에 성공할 거라고 믿었고 저도 조용히 응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탑재체 맨 꼭대기 부분에 네. 위성이 실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신호만 보내는 위성이 아니라 네. 큐브 위성이 탑재됐다고 실제 위성이 탑재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인공위성은 지금 이 시간 우주에서 어떤 임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번에 저게 1차 때는 그 위성 모사체만 실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모형이 실렸던 거죠? 그렇죠. 모형만 실었는데, 이번엔 모형 위에다가 성능 검증 위성이라는, 실제 작동하는 위성을 탑재를 하게 된 건데요. 네. 이 위성의 역할은, 이제 이 누리호가 우주 궤도에 얼마나 잘 투입하는지 그런 성능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발사한 다음에 43분 이후에 지상국이랑 교신을 통해서 이제 교신을 통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발사 4시간 뒤에는 남극 세종기지에 있는 그 위성 기지국하고 네. 통신을 해서 이 위성이 안정화됐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1차 발사 때와 다르게 이 성능 검증 위성 안에 큐브 위성 4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성능 검증 위성이 엄마 위성이고, 네. 그 안에 이제 작은 새끼 위성들이 4개가 탑재가 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국내 대학 연구진들이 개발을 한 건데, 바로 이제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고요. 발사 후 일주일 뒤에, 네, 그래서 이틀 간격으로 이제 하나 둘씩 우주 궤도로 사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큐브 위성들이 각각의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각각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브리핑된 게 많지는 않은데요. 예. 일단 어쨌든 과학 임무들을 수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위성들의 어떤 그런 촬영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과학 임무들을 수행을 하게 될 거죠. 그것도 또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앞으로. 네네. 근데 자력으로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 됐다. 네. 우리가 자칭 우주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실제로 우주 강국이라고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긴 한데요. 네네.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번 우주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가장 큰 의미는 위성 자력 발사가 가능해졌다라는 게 해졌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발사체를 우리가 직접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발사체 기술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규약에 따라서 네. 사실 기술 이전이 철저하게 금지된 분야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독자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타국의 발사체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또 보안상의 이슈가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자력 발사가 가능해졌다는 게 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민간 주도로 우주 산업이 확대가 된다라면 위성 발사에 대한 수요가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누리호 개발에 들인 시간만 1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정말 그렇죠. 어려운 거죠. 네. 일단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이제 2010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누리호가 아니라 나로호였죠. 네,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12년이 걸렸는데, 사실 한국 로켓 개발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3년도에, 한국 최초의 과학 로켓, 네, KSR-2로부터 시작하면은 30년 만에 이런 쾌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30년 안에 정말 로켓 발사체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우리가 이제 이뤄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 들여가지고 네. 우주 개발 역량 키워야 하느냐.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네네. 혹시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칼세건이 가장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마침 제가 방송 전에 누리호 엔진 개발에 참여했던 박사님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좀 본 게 있는데, 네. 그게 명문일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려고요. 네. 나는 일론 머스크와 동갑이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머리가 좋아진다며 주산학원에 보냈다. 일론 머스크가 주산학원에 다니지는 않았을 거다. 자, 그런데 부모님 세대의 잘못이 아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이제 우리는 주산 필요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달에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이면 10년에 대한 보상은 충분한 것 같다. 이제 달에 갈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확보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예전에는 달에 가려면 일단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는 이 발사체에 너희들이 원하는 어떤 페이로드를 실어서 우주든 달이든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달에 가려면 훨씬 큰 발사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정도를 뭔가 이렇게 실어서 보내려면 아직까지 그 기술까지는 안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더 무거운 탐사선이나 이런 거 실으려면 더 무거워야 네. 되니까 네. 일단 로켓의 발사체 어떤 용량이 더 커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것들을 이제 차후에 점진적으로 완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달에 탐사선 보낸다고 하잖아요. 네. 그 탐사선 보낼 때는 이제 네. 외국에 있는 발사체를 이용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발사체를 더 우리가 연구 개발하면 네네. 달에 직접 우리 발사체로 그렇죠. 뭔가 탐사선이나 네.
뭐 이런 걸 보낼 수 있겠다. 그렇죠, 유인 맞습니다. 우주선 맞습니다. 예, 네. 시대도 다가올 수 있겠다. 네네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릴 것이다. 뭐 이런 네. 평가도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단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우주 개발이 더 이상 그 정부 주도가 아니라 네. 민간 기업 주도로 이제 그 만들어져서 이제 우주라는 게 연구의 영역이 아니라 뭔가 산업의 영역으로 진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냥 그 표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도 뭐 무인 탐사 로봇을 만드는 뭐 그런 스타트업들 그리고 뭐 그 소형 위성들을 쏘아 올리는 소형 발사체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네. 이런 젊은 스타트업들 우주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는 정말 그냥 뭐 그냥 상상 속에 그리던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 현실이고 산업화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를 이 뉴스페이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누리호도 앞으로 4차례도 발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최소한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럼 어떤 목적으로 어떤 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발사를 하는 겁니까? 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2027년도까지 4차례 더 이제 그 시험 발사를 하게 될 건데요. 네. 결국 이렇게 실험 발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더 실험 발사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오늘 파도로 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 발사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달에 그 탐사선이 간다고 하면은 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다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그 달에 착륙하는 착륙선은 아니고요. 예, 그렇죠. 달 궤도를 도는 거죠. 달 궤도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의미가 있는 게 이 그 다누리호에는 세계 최초로 그 달 탐사선에 섀도우 캠이라는 음영 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음영 지역을 그렇죠. 촬영할 수 있다고요? 네, 요 그 섀도우캠 같은 경우에는 예. 나사에서 개발해서 한국 측에 협력 제안을 한 거죠. 네, 너희네 그 궤도선에 우리 섀도우캠을 달아달라. 그리고 또 편광 카메라 같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표면의 입자 분석이라든지 달 지도 제작 등에 나서게 될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나사와 우리나라 다누리호가 협력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미 그 아르테미스 협정에 가입을 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달에 뭔가 이제 앞으로 기지도 세우고 연구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일환으로서 이 다누리호의 발사가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7번째 자력으로 위성 발사한 국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거기에 그 뭐 전 세계 한 7개 국가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5개 이상의 국가들이 이 협정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이제 부쩍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서 달 착륙에 성공했다. 네. 이런 소식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우리나라가 2030년을 목표로 이제 달 그 착륙선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아까 그 무인 탐사를 만드는 그런 우주 스타트업들의 그 연구진들의 모습을 보면은 네.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몇 년 정도 뒤면 볼 수 있을까요? 네, 2030년 뭐 그 직후로 좀 그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년 정도? 그렇죠. 앞으로?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네네.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다 보면 네. 10년 또 금방 올 것 같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듭니다. 어제 시사회에서 저희가 이 누리호 소식을 전했는데 청취자 네. 한 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요즘 기름값이 비싼데 누리호에는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누리호 연료는 어떤 거예요? 누리호 연료는 휘발유는 아니고요. 네. 그 케로신 연료를 쓰게 되는데 네. 초당 314kg을 연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은 초당 314kg.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표현을 드리면은 1단 로켓이 작동하는 게 130초 가까이 되는데요. 네. 이때 케로신 연료 드럼통을 260개를 연소를 하게 되는 거죠. 와. 네, 그 정도의 연료를 그럼 연소해야지. 돈으로 연료비로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계산할 수가 없는 그런 네. 돈이었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요. 네. 크게 2가지 문자를 주셨어요. 네네. 누리호 발사 성공 축하합니다. 이런 네네. 문자 하나 하고요. 네. 문경수 탐험가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0327님께서요. 와 탐험가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참으로 반갑네요. 예전에 말씀하셨던 만장굴 탐사는 궁금합니다. 탐험가님의 우주 탐험 이야기도 기대되네요.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네요. 만장굴 탐사. 네, 그 하시죠?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이제 그 만장굴에서 실제로 이제 그 달 탐사 로봇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연구실하고, 네. 다시 모셔야 되겠는데 큰일 났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기쁜 날 오셔서
우주선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발사체 만들어서 우리 위성 보냈다고 하는 소식 네.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조만간 저희가 또 다시 모실 수 있는 기회 만들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경수 과학탐험가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주입니다. 이거 한 주간의 이슈를 제가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아마 틀림없이 이 주제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참고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물어보시면 좋을 아닙니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껴둬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혹시 이제 뭐 오늘 우주 얘기 혹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분석은 어제까지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없다라는 거 일단은 먼저 깔아야 됩니다. 괜히 네. 이제 우주 얘기는 오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언급량이 한 지난주에 비해서 한 거의 200만 건 이상 줄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상위권에서 증가율이 급증했었던 주제가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뭐냐? 경제. 요즘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네.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키워드가 자이언트가 나왔는데 역시 예.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키워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코너 오래 했는데 2주 연속 경제 1위인 게 처음이거든요. 그만큼이나 이제 증가율이니까 그 전주보다 얼마큼 늘었냐라는 건데 그 지난주에도 상당히 충격이었는데 충격이 더 컸다라는 거를 언급량의 증감만 보더라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이언트 스텝 자체가 이제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인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기준금리 0.75% 인상한 거고, 이제 우리가 더 걱정하는 거는 이 이후에 또 올릴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다음 달에도 걱정들.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증시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잠깐 오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네.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됐고요. 또다시 이제 검은 월요일이라고 하는, 지난주에도 검은 월요일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다시 검은 월요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월요일 기준입니다. 1년 7개월 만에 2400선을 내줬고 코스닥 지수 역시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죠. 또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이제 연고점을 돌파해서 1,300원 돌파 눈앞까지 갔었고요. 좀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걱정은 우리가 이른바 이제 코로나 때 지난주에도 이제 좀 얘기 드렸지만 이제 주린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주식을 이제 좀 많이 안 해보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주식 안 할 거예요 하고 많이 빠져나가셨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리고 한 주 동안 그래도 지금은 바닥이겠지 버텨봐야지 하셨던 분들이 좀 안타깝게 지난주에 이른바 이제 반대 매매라고 하죠. 이제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강제 처분되는 반대 매매 규모가 하루에 300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럼 빌려서 투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냥 내 계좌에 있는 돈을 빼겠다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제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빌렸던 돈들까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최근 열흘새 이 신용 잔고가 1조 원 넘게 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신용 대출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이 이른바 이제 개미들 속은 계속 바싹바싹 타고 있고 반등할 것 같았는데 다시 이제 내려가니까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어떤 현장들이 지금 SNS상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더 사실 좀 걱정이 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리스크 관리를 지금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네네네. 자, 2위 주제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2위는 산업 분야고요. 첫 예. 번째 키워드는 장마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이 장마라는 키워드가 전혀 다르게 반영되는 두 분야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가전 쪽에서는 아주 좋아요. 장마철 앞두고 제습기나 에어컨 수요가 늘어나면서 SNS에서 어떤 물건 살지 좋은 거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가전 매장 제품을 찾아서 제습기, 이동형 에어컨 살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2, 3년 전부터는 좀 워낙 더워지다 보니까 실외기 없는 창문형 벽걸이 에어컨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다른 산업은 좀 장마로 벌써 고민하는데 어디냐, 건설업계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화물연대가 이제 파업이 끝나서 물류 대란이 종료가 되더라도 이제 중요한 거는 장마철을 앞두고 이른바 이제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레미콘 및 철근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다 보니까 현장 올스톱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계속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 장기화되니까 원자재값 계속 오르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계속 걱정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이제 장마도 이제 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평년 장마 기간이 오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 달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비 오기 전에 다른 건물로 레미콘을 이제 빨리 이제 단단하게 타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지금 다른 것보다 레미콘 노동조합이 파업을 혹시나 이제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기간 안에 못해서 장마까지가 지나가면 또 이제 두세 달 이상 이제 공사 현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걱정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분야에서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고요? 네, 또 다른 키워드 재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재무 상태 뭐 이런 키워드인데 에어컨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는 시기가 뭐 우리가 이제 제일 고민하는 게 전기요금 관련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금 인상 카드를 내놓은 한국전력에게 정부가 재무 상황 악화에 책임을 지고 뭐 기관장들의 성과급 반납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화제가 되면서 분석된 키워드고요. 올 1분기에만 7조 8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요. 한국전력이 또 연간 적자 30조 원에 이르는 상황인데 뭐 물론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이 원인이죠. 그래서 킬로와트 시당 3원의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원래 어제로 요금됐었던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갑자기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건데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가 타당한지 따져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정말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뭐 성과급 자율 반납해라 뭐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왔던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산업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인상이 어쨌든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을 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댓글들을 보면 어쨌든 그 전기요금 자체가 올라가긴 해야 될 것 같다. 뭐 전기요금 안 올리고 지금까지 버틴 것들을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댓글도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적자인데 성과급이라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철저한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좀 양쪽의 댓글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산업부가 몰랐을까요 그동안에? 약간 남일 하듯이 얘기하는 게 조금 오히려 이상하다. 전기요금 그러니까요. 인상을 하기 위한 네. 불가피한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네요. 네. 자, 3위 주제 살펴볼까요? 네, 3위는 환경 분야고요. 키워드는 폭염주의보입니다. 올해 이제 폭염 경보가 이제 지난 20일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게 작년보다 20여일 더 빨라진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폭염 경보가 이제 계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지구의 어떠한 열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 좀 걱정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실제로 이제 20대 남성 한 명이 곡성에서 열탈진으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폭염 경보라는 것 자체가 체감 온도 최고치가 35도를 이틀 넘게 이제 올라가는 상황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발령이 되는데 계속 이러한 지금 그 폭염주의보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22일까지 지속되다가 23일 장마 전선이 전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잠시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장마권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지 기상청이 아직 정확한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가 오더라도 뭐 우리가 이 코너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한 5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빨리 더워지고 비도 예전보다 줄고 있다 보니까 이 날씨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예보를 열심히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데요. 네. 모레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올 거다. 뭐 이런 예보를 오늘 또 하더라고요. 네네네. 꽤 많은 비가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 피해는 없고 가뭄은 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4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4위는 연애 분야고요. 키워드는 드림 콘서트라는 주제예요. 드림 콘서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관광공사랑 이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른바 K-팝 그러니까는 우리 가수들 아이돌 가수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을 모아놓고 하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28회를 했고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지난 18일에 열렸습니다. 현장에 4만 5천 명의 팬이 몰렸고요. 네. 심지어 이제 티켓이 20분 만에 전량 매진되기도 했고,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 23개국에서 이제 2,500명 정도가 또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요.
좀 정말 이제 좀 대규모였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팀 자체, 그러니까 가수들만 해도 27팀이고요. 27팀이 쭉 그 노래들을 부를 때 그 각 팬들의 엄청난 열기들이 좀 느껴졌다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27팀이 함께 노래 부르는 어떤 현상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K-팝의 어떠한 능력들이 이제 다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좀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이 K-팝 아이돌 콘서트가 지금 한 28회 정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다음날 1회로 했던 게 있어요. 뭐요? 뭐냐면 드림 콘서트 트롯이라고 하는 콘서트가. 트롯이란. 네, 오. 1회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이런 아이돌 공연처럼 트로트 콘서트가 이제 드림 콘서트로 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K-팝의 또 하나의 장르로 이 트로트가 확실히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 관광객이 이거 트롯. 네. 계속 이런 행사 좀 키워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K-팝이나 네. 이런 K-팝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외국인들이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일종의 성지 같은 거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네요. 좋죠.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 어떤 네, 겁니까? 혹시 예상했던 키워드가 이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나오셨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IT 과학 분야고요. 키워드는 무덤입니다. 무덤. 무덤요? 네. 이게 어떤 무덤이냐면 네. IT인데 왜 무덤일 수 있잖아요. 참 흥미로운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아시죠? 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웹브라우저에 무덤이 우리나라의 경주에 무덤 B를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실제로 이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썼던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인데 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온라인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장례식장 진짜 그 무덤에 있는 빈소에 있는 그 돌로 돼 있는 그 무덤비 있잖아요. 네네네. 비석을 만든 네, 거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만들었고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오늘 내일하던 친구가 결국 곁을 떠났다. 부모도 버린 자식이라 그런지 아무도 빈소를 마련해주지 않아서 경주에 있는 본인 친형에게 부탁을 해서 본인 친형의 카페 위에다가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의미 있는 게 이게 친구가 이제 부모도 버렸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거의 버리다시피 했거든요. 이제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무도 이제 관심을 안 갖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는 거고, 또 거기에 또 재밌는 게 he was good to download other browser라고 썼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익스플로러는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는데 좋은 도구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 깔면 어쨌든 익스플로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걸 받기 위해서 이걸 설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슈가 됐었던 이 브라우저가 이제 서비스 특히 보안이 이제 종료되다 보니까 뭐 이런 좀 화제가 되는 것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익스플로러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실행 자체가 안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깔려 있는 컴퓨터에서요 접속은 되는데요. 네. 접속은 되더라도 쓰지 마시기를 권고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지원이 끝났다는 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AS 안 해주겠다. 바이러스 보안 걸려도 패치도 안 하겠다. 고쳐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에어백 없는 자동차를 정말 마음껏 타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보안의 이슈에서 문제가 익스플로러에서 발견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예 브라우저를 바꿔버린 거거든요. 근데 국내 몇몇 사이트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컴퓨터 오래 쓰신 분들은 익스플로러는 이제는 안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시대가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네요. 네.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내륙 지방에도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또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내륙 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3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모레와 글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들면서 강원도 산지와 전라 동부 내륙, 경상 서부 내륙 지방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광주, 부산 22도, 대구 23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 대구 35도까지 오르겠고 광주는 33도, 대전, 세종, 울산 32도, 서울 30도, 부산, 제주 28도, 인천 26도가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2m로 일겠고